만수 도시락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얀 가운 입은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습니다. 도시락이요? 요즘 그런 거 누가 싸와요?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괜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시선이 다 있잖아요.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 그게 내 얘기냐? 서희야, 네가 하는 그 말이 배운 사람이 할 소리냐?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려놓는 순간 뒤돌아서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제 이름은 윤숙자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경북 포항의 재래시장 한켠에서 약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좌판을 펼치고 낡은 포대 위에 앉아 약초를 다듬습니다. 당귀, 청궁, 황기, 감초. 이런 약초들의 이름은 이제 제 손끝에 다 배어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무슨 약초인지 알 수 있을 정도랍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숙자 이모, 오늘도 새벽부터 나왔네?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죠. 이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지. 정말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약초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 청소도 다녔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만수를 꼭 의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던 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의사로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요. 만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속도 안 썩였습니다.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죠. 숙자 씨, 아들 의대 보냈다면서? 대단해.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는 아직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장독대에는 남편 이름이 새겨진 낡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항아리에는 아직도 된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 항아리를 볼 때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숙자야, 고생이 많네. 조금만 더 참아. 그런 말을 해주곤 했거든요. 만수가 의사가 된 뒤로는 포항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개업을 한 거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가끔 아들 병원 앞을 지나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김만수 내과라고 적힌 간판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의사가 됐구나 싶었죠. 하지만 만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장서희는 피부과 원장이에요. 집안도 좋고 아버지는 의대 교수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 눈치는 조금씩 다 보시잖아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면 병원 근처를 지나가곤 했어요. 멀리서라도
아들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약초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손님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모, 기력에 좋은 약초 없어요? 저는 웃으며 황기를 권했습니다. 이거 다려 드시면 좋아요. 기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저는 이런 일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들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아들 얼굴이라도 보러 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아들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요즘 만수 얼굴을 제대로 본 지가 꽤 됐거든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끓인 환기차였죠. 만수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약초차를 챙겨줬습니다. 의사가 됐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병원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종이컵 커피 하나를 사서 들고 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카페 커피값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안에 앉아 있으면 왠지 민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이며 이 동네 사람들과는 좀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문이 열리면서 하얀 가운을 입은 며느리 장서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정말 의사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구나 싶었죠. 서희는 저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반갑지 않다는 걸요. 응, 만수 도시락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저는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환기차 끓여왔어. 요즘 바쁘다고 하던데 몸 챙겨야지. 서희는 보온병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이요? 요즘 그런 거 누가 싸와요? 저희는 병원 식당도 있고요. 서희의 말투가 조금씩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온 게 몸에 좋잖니? 서희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이런 거 하세요. 솔직히 좀 부담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이라니요?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게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부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제 일도 안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 많으시니까 이런 걸로 신경 쓰시나 본데.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을 안 한다니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서희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요. 이제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괜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시선이 다 있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멍하니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 그게 내 얘기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밥만 축낸다는 말을 듣다니요. 서희는 제 표정을 보고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세상엔 자식도 바쁘니까 어머니들도 자기 취미라도 찾으시라고요. 병원 앞까지 오시는 거 보면 좀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창피하다는 뜻이었죠.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이, 투박한 손이,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모습이 며느리 눈에는 창피한 거였습니다. 의사 사모님인 자기 옆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희야, 네가 하는 그 말이 배운 사람이 할 소리냐? 저는 목이 메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걱정해서 온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서희는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말처럼 정말 제가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를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고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뒤돌아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괜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보온병을 꺼내서 환기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게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괜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장인어른 댁에서 저녁 식사가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 목소리가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네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꼭 가야 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가족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안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아들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봤자 10년도 더 된 검은색 투피스였지만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네 집안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만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장순재 씨 집은 포항 시내에서도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고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저희 집 평수의 4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장순재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숙자 여사님. 공손한 말투였지만 왠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서희도 있었고 서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면서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옷이, 제 손이, 제 모든 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손에 밴 약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계속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순재 씨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니까 편하게 드시죠.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나이프와 포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초 장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순재 씨가 끼어들었어요. 숙자 여사님, 약초 장사 아직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손에 익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순재 씨는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보다 건강보조식품이 대세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찾잖습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구식이라는 뜻이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거죠. 서희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옛날식이에요. 그냥 시간 보내시려 그러는 거죠.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포크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죠. 구시대 사람답게 사시잖아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시대 사람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듣는 걸까요? 저는 서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 말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주변 눈치 좀 보셔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서희는 깜짝 놀란 표이었지만 곧 차갑게 변했어요. 밥만 축내는 주제에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만 축낸다고요. 또 그 말이었어요. 그것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요. 식충이야 뭐야? 서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충이라니요. 저를 벌레 취급하는 거였어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면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식충이라는 말을 듣다니요. 저는 서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순재 씨는 딸의 말에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만수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포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래 좀 무슨 말을 더 했는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서희의 입꼬리에 걸려있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를 비웃는 듯한, 깔보는 듯한 그 미소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약초 좌판 앞에 앉아서 약초를 다듬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말이 또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만 축내는 사람, 식충이.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평생 일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하지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오기였을까요? 저는 약초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밥값이 뭔지 보여주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며느리 서희가 한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밥만 축내는 사람, 식충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더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또렷했어요.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결혼식 날부터 그랬죠. 저는 그날 입을 옷이 없어서 시장에서 산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값이 저렴한 걸로 골랐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서희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던 게 기억나요. 어머님, 오늘 그 옷 입고 오셨어요? 서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을 때 뒤쪽에 서 계시면 안 될까요? 그때는 그냥 예식장이 복잡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저를 숨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시장에서 약초 파는 시어머니가 창피했던 거예요. 결혼 후에도 그랬습니다. 서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희가 들어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있으니까 방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손님 온 날 시어머니를 방에 처박아 두다니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어요.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서희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며느리는 제게 미리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부모님도 오시는 날이니까 조용히 계세요. 괜히 나서서 말씀 많이 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민망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벽 시장에서 약초를 다듬고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뭐든지 다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왜 그랬냐고요? 아들 만수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만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겨울에도 새벽 시장에 나가서 꽁꽁 언 손으로 약초를 팔았어요.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부어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의대 학비는 더 비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는데 우리 만수는 혼자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등록금이 모자랄 때는 장독대에 모아둔 돈까지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둔 돈이었어요.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거였지만 아들 학비가 더 급했죠. 그렇게 하나씩 다 털어서 만수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만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며느리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저는 밥만 축내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식충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죠. 약초를 내려놓고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이 손이 창피한 손으로 보였던 거죠.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했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충이라고 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숙자야, 참지 마. 내가 당한 건 잘못된 거야. 맞아요. 제가 참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깔보는 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무리 의사라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는 작아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밥값이 뭔지 보여주마. 다짐했습니다. 밥만 축낸다고? 식충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식충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약초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장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눈빛이 매섭습니다. 일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결연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약초 좌판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장서희. 내가 뱉은 말 하나하나 값을 치르게 해주마.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은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환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영 씨, 고마워요. 용기 내서 이걸 가져와 줘서. 수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수영이 자리를 떠난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좌판 위로 쏟아졌어요. 약초 냄새와 서류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래, 하늘이 다 듣고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라 했지. 그 밥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주마.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밥만 축낸다, 식충이다, 구시대 사람이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거예요. 기다려라, 장서희. 내가 뱉은 말 하나하나 값을 치르게 해주마. 제가 정말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에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젊은 여자 한 명이 제 좌판 앞으로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뭔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았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윤숙자 어머님 되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이상했거든요.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서희 원장님 병원에서 일했어요. 간호사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병원 직원이라고요?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보낸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어머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원장님이, 장서희 원장님이 잘못한 일들이요.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환자 명단, 동의서,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환자 동의서가 다 가짜예요. 원장님이 환자들 몰래 위조한 거예요. 시술 동의도 안 받고 멋대로 한 경우도 많고요. 제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수영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약품 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에요. 특정 제품을 환자들한테 억지로 권유하면 돈을 받는 거죠. 환자 얼굴에 맞지도 않는 시술을 강요한 적도 있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환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이었어요. 이게 다 불법이란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 병원 쪽에서 이 서류들을 없애려고 해요. 곧 다 폐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넌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거니?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온 걸까요? 수영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병원에서 매일 무시당했어요. 원장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환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환자한테 주사를 놓는데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환자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챘어요. 그러면서 이런 손으로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고 했죠. 실력이 없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영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일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환자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게 보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서류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수영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원장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말이요. 제가 들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거요. 시어머니가 자꾸 병원 앞에 와서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요. 수영은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저랑 똑같이 무시당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어머님한테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원장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저 같은 직원들도 고통받고 있고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려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영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죠. 이걸로 뭘 하라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약초나 파는 사람이에요. 법도 잘 모르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수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님 선택이에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걸로 며느리를 고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수도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은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환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영 씨, 고마워요. 용기 내서 이걸 가져와 줘서. 수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수영이 자리를 떠난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하늘이 다 듣고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라 했지. 그 밥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주마.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영이 준 서류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봉투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지만 그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환자 명단, 위조된 동의서 그리고 위생 문제까지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어요. 며느리 장서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보건소에 알려야 하나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막막했어요. 그냥 이대로 가지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짓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환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그냥 묻어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며칠 동안 시장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약초를 다듬다가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숙자 이모, 요즘 어디 아프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 일을 남들한테 얘기하면 소문이 날 테고, 그럼 아들 만수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됐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김수영이 다시 제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수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런데 무슨 일이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수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잘 보관하고 계시죠? 수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에 잘 숨겨뒀어. 그런데 수영 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나는 이런 거 잘 모르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영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수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병원 비리 기사를 썼던 기자예요. 환자 피해 사건을 다루는 기자거든요. 언론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 알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 걱정이 앞섰어요. 뉴스에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더 큰일은 원장님이 계속 환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진 서류가 없어지면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은 계속 나쁜 짓을 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를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넌 괜찮겠니? 내가 서류를 가져간 걸 알면 너만 피해보는 거 아냐? 수영은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병원을 그만뒀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원장님을 막을 수 있다면 기뻐요. 수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기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할 거예요. 수영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수영의 눈을 보니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영 씨, 정말 괜찮겠니?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저도 용기 냈어요. 이건 꼭 밝혀야 해요. 어머님도 무시당하셨잖아요. 저도 무시당했고요. 환자들도 피해를 봤어요.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와 어머님이에요. 수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알았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영 씨한테 맡길게. 조심해서 잘해주렴. 수영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꼭 잘 처리할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영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를 만났고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대요. 병원 관계자들도 만나고 피해 환자들도 인터뷰한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까요? 며느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들 만수는 괜찮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입니다. 포항의 한 유명 피부과 병원에서 불법 시술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병원 건물이 나왔어요. 장모 피부과 의원의 장서희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시술을 진행하고 약품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병원 관계자의 제보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화면이 바뀌며 서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바로 그 서류였어요. 환자 명단과 금액이 적힌 종이들이었죠. 복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피해 환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도 안 했는데 시술을 받았어요.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했어요. 화면 속 환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니요.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장서희 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를 검토 중입니다. 아나운서가 마무리했어요.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며느리가 정말 벌을 받는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밥만 축내는 주제라 했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밥 먹고 세상 좀 바로잡았으면 됐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때문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영이었어요. 어머님, 뉴스 보셨죠? 드디어 해냈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네, 봤어. 수영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고마워요. 어머님이 서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수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숙자야, 잘했어. 옳은 일을 했어. 뉴스가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숙자, 이모 아들 며느리가 뉴스에 나왔다던데? 불법 시술했다며?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며느리 때문에 제가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잘못한 건 며느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아들 만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희가 큰일 났어요. 병원 문 닫았고 면허도 정지됐어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뉴스 봤다. 만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뭐? 제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를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좀 샀어요. 그리고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순재 씨 집 앞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6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순재 씨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숙자, 여사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순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서희 원장, 불법 시술 및 금품 수수 혐의로 면허 정지. 기사 제목이었어요. 신문 옆에는 서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건 뉴스가 나간 후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간신히 짜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밥만 축낸다, 식충이다, 구시대 사람이다. 그 모든 말들이요. 신문 봤다. 짧게 말했습니다. 순재 씨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까 전까지 서희를 꾸짖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식탁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순재 씨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밥만 축내는 주제라 했지? 제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찬 좀 들고 왔다. 서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밥만 축내는 주제. 그래서 반찬도 들고 왔다. 됐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번 저녁 자리에서 며느리가 저를 모욕할 때 말리지 않고 미소 짓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오만한 미소가요. 서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무시한가? 이 정도면 싸게 친 줄 알아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전했어요. 서희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순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여사님. 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반찬 봉투만 덩그러니 식탁 위에 남겨두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순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의를 바로 세운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약초 좌판을 펼쳤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게 됐거든요. 당당하게 약초를 다듬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신기한 일도 생겼습니다. 약초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숙자 이모, 뉴스에서 그 병원 얘기 봤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옳은 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제 밥값을 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수영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영 씨,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었어요. 수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새 병원에 취직했어요. 대학병원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새 병원은 어떠니? 수영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원장님도 좋으시고 다른 간호사들도 친절해요.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출근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언제 또 혼날까, 언제 또 망신당할까 싶어서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수영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환자들 도와주고 간호하는 게 다시 보람차게 느껴져요. 수영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수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행동하셨잖아요.
차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쳤습니다. 약초 냄새와 봄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런데 어머님, 만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얘기였어요. 솔직히 아들과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일 이후로 만수가 몇 번 전화했지만 저는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글쎄다. 요즘은 잘 모르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직은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편을 못 들어드려서. 만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가 된 후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다. 저는 말했어요. 다만 내 아내가 잘못한 거지. 그걸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잖니.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 어머니한테 서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게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들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알았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수영과 차를 다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님, 자주 뵐게요. 건강하세요. 수영이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저는 다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좌판 위로 내려앉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약초가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제 하루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